선언하노라. 자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하며 자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중권을 1919년 3월 1일 민족의 자존과 세계 평화를 외치던 만세 소리는 탑골공원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지금은 한국 근대 정신의 핵으로 평가되는 3.1 독립운동. 당시 이 운동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돼 옥고를 치른 민족 대표들의 중심에 만해 한용운이 있었다. 독립운동가였을 뿐 아니라 시인으로 또 승려로 한 시대를 살다 간 만해 한용운. 그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네, 위당 정인보 선생은 그 풍란한 매운 향으로 만해 선생을 표현했고, 친구였던 송만공 선생은 이 만해 스님 한 분이 다른 사람 1000명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기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해는 만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인생으로 와서 당당하게 인생을 실현하다가 간, 그리고 인생의 옳은 길을 향해서 끝까지 투쟁하다가 간 한 불꽃이고 한 송이 연꽃일 뿐입니다. 국운이 한창 기울어가던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 한용운. 1944년 시무장 냉방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평생 자신의 지조를 꺾지 않았던 그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던 등불이었다.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이곳에 만해 한용운의 생가지가 있다. 아, 여기가 한용운 선생님 생가군요. 예. 저는 굉장히 작은 줄 알았는데 의외로 크네요. 원래는 요 생가지가 좀 요 옆이었는데 땅이 확보가 좀 그 당시엔 덜 돼서 좀 여기서 했습니다. 거의 뭐 그 자리랑 마찬가지지만. 그럼 지금 약간, 대나무 있는 쪽으로? 예. 대나무 있는 쪽으로 약간만 이동하면은 거기가 생가지로 지금 됩니다. 예. 충청남도 기념물 제75호인 한용운 생가. 이곳에서 만해 한용운은 1879년 한응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다. 자라면서 그 명민함이 남달랐다는 한용운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다고 전하는데, 이웃 주민들이 신동집이라 부르며 오갔다는 한용운의 생가. 하지만 1992년 생가는 완전히 복원된 터라 옛 모습을 찾기 어렵다. 대신 만해 생전부터 있었다던 우물과 감나무는 아직 남아 지난 시절을 짐작케 한다. 1879년에 선생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곳에서 자라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책에 기록된 거 말고 이쪽 동네에서 전하는 이야기 같은 것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어려서 아주 신동으로 유명했었고요. 이제 늦둥이로 태어나셨거든요. 예, 그러는데도 아주 똑똑해가지고 4, 5세 때 이미 천자문을 다 뗐다고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그 서당에 다닐 때는 학교에, 이제 지금은 학교죠. 서당에서 공부하고서 책을, 옛날에는 책이 소중했었는데도 그 책을 그냥 친구들에게 주었대요. 같이 공부하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다 외우셔가지고. 네, 그렇죠. 책을 한번 읽고서 외울 정도로 그만큼 아주 신덕으로 유명하셨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지만 한학에 대한 깊이론 이미 고향에서 뒤따를 자가 없던 한용운. 그의 관심은 이제 한학을 넘어 바깥 세상으로 이어진다. 그러한 때 그의 일가는 당시 변혁의 중심지였던 홍주로 터를 옮기고, 훗날 한용운이 그의 글에서 회고하듯 성인군자보다 위인걸사 얘기를 더 많이 들려주던 아버지 또한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이쪽 지역이 그 서산 해미읍성에서 천주교 예. 박해권이라든가 또 동학농민전쟁 예, 또 그 이후 을미병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아주 한말의 그 정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른 지역보다도 더 극렬하게 그런 곳인데 그 이쪽 지역의 당시 정세를 조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 여기 홍성에서는 이제 동학과 의병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 세력과 한거를 강하게 한 지역입니다. 한용운 선생이 계실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이쪽 우리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저항하려고는 그 농민들과 주민들이 한데 그 모으려고 상당히 혼란했던 시기에 우리 한용운 선생님도 바로 그때에 우리 민족을 그 어떻게 해서면 건져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출가는 보통 1차 출가와 2차 출가를 나누는데 1차 출가는 그 집안에서 아버지와 형이 그 혁명, 나아가서는 동학농민운동, 홍주의병의 와중에서 피해를 보면서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인간적인 고민을 갖고 처음에 그 19살 때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9살 때는 증거는 없지만은 홍주 근처의 사찰에서 주역을 보면서 또는 그 화엄경을 보면서 불교를 깨닫고 스님으로서 나아갈 길을 이제 고민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2차 출가는 이제 1904년에 그 당신이 그 홍주에 다시 들어와 보니까 아버지도 희생되고 형도 죽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뒤숭숭하고 나라의 그 운명도 이제 그 풍전등화 같은 현실에서 도무지 홍성에 있을 수가 없다. 답답하다.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울분과 그 기계를 가지고 당신의 나이 25살 때 집을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우선 서울을 향해서 가겠다. 뭔가를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라고 가다가 어느 주막집에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보다는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그 길을 구부려서 백담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입산할 때의 심경을 만해는 이러한 시로 남겼다. 청일전쟁 직전에 심각한 긴장 상태가 고조되던 조선 말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아직 스물이 채 못 되었던 한용운은 인생이 무엇이냐는 회의에 끝없이 시달린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그는 승려가 된다. 만해가 승려 생활을 했던 백담사. 경내에 들어서면 만해의 흉상이 먼저 눈에 띈다. 님의 침묵만큼이나 친숙한 나룻배와 행인, 그 시비가 흉상 옆에 자리하고 있다.
나는 날마다 날마다 당신을 생각하면서 낡아갑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낡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모든 사물, 모든 생명은 낡아가서 언젠가는 없어진다고 하는 공사상이 핵심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다림의 사상인 겁니다. 비록 공한 것이긴 하지만 목숨이 있는 한, 생명이 살아있는 한 우리들은 무엇인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바로 날마다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면서 낡아간다고 하는 것이 공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또 그 한 구절 속에 기다림의 사상이라는 생명 사상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본다면 나룻배와 행인이 참으로 엄청난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아름다운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바로 만해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르는 당신이 부처이건 조국 광복이건 아니면 사랑하는 님이건 간에 돌아옴을 믿고 기다리는 나의 모습은 간절하면서도 적극적이기까지 하다. 특별한 기교 없이도 평범하면서도 쉬운 우리말로 쓰여진 시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읽는 이들에게 잔잔한 감명을 준다. 만해 기념관과 만해당이 세워져 있는 백담사. 경내 곳곳 만해의 자취를 돌아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시국,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전에 인생이 무엇이냐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단행한 출근. 한용운은 오세하면서 뗄나무를 구해오는 부모 풍자일을 시작으로 승려 생활에 들어간다. 더불어 원래 익혔던 한학을 바탕으로 불교의 교리를 빠른 속도로 익힌 한용운. 입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삼위계를 받아 승려가 된다. 하지만 승려 생활에 안주할 수만은 없었던 만해.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고자 했던 그는 또다시 번민에 시달린다. 이때 만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책들이 있었으니 바로 영환지략과 은빙실 문집이었다. 서양에 대한 각종 지식이 망라된 이 책들은 1900년대 국내에 유입돼 당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 한용운 또한 이 책들을 통해 근대 서양의 자유, 평등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게 된다. 영환지략은 그 당시 송나라 사람이 쓴 요즘의 표로 말하면 인문지리서, 지리서인데 그거를 이제 만해 스님이 읽어보고 거기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말고도 중국, 서양, 세계는 넓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무지 이 백담사에서 답답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또 당신이 그 입산한 뜻이 단순히 인생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뭔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뭔가 할 일을 찾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고 세계는 넓다. 나도 세계를 한번 한 바퀴 돌고 싶다. 이래가지고 세계 일주를 위해서 일단 간 것이 원산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고 거기서 이제 그 구라파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간 것이죠. 이렇다 할 행장이나 여비도 없이 무모하리만큼의 용기로 탄행된 블라디보스토크행.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일제의 앞잡이로 우인되어 가까스로 죽을 고비를 넘긴다. 세계 일주의 꿈에서 좌절당한 만해는 한동안 고향에 돌아와 지내다 결국 임신한 아내를 남겨두고 또다시 출분하는데 수도 생활을 거쳐 일본 조동종 사찰을 둘러보고 돌아온 한용운은 급변하는 시대에 불교 역시 변해야 한다는 조선 불교 유신론을 펴낸다. 이때 그의 나이 31. 혈기왕성한 나이에 젊은 승려란 점을 감안해도 파격적인 내용의 주장이었다.
그 조선 불교 시인론의 당시대에서 가장 큰 의미는 그 불교의 유신이라든가 개혁을 감히 아무도 표출 내지는 그 도전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도 도전적인 의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용감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밀려들던 일본 불교에 대항해 조선 불교가 살아남을 길은 불교의 폐해를 개혁하는 길뿐이다. 그러기 위해선 파괴와 혁신도 불가피하다는 그의 주장은 불교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건 바로 승려의 결혼을 허락해야 한다는 승려 취처론이었다. 심지어는 만해 한용운 스님은 마군이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정신 따르더라도 그 지적과 건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당시 불교에 거센 그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볼 때 그거는 그 불교계에서의 계율을 완전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자유 선택을 해서 그 청정 비구로 남을 사람은 남고 또 자기의 근기에 맞게 결혼을 해서 불교 대중화에 나설 사람은 나서도록 약간 사회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는 깊은 고뇌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불교 개혁을 위해 노력했던 만해는 1917년 12월 설악산 오세암에서 좌선하던 중 호련히 깨달음을 얻는다. 그때의 벅찬 심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도송이다. 이듬해인 1918년 여름, 만해는 서울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해 불볕더위 속에서 준비한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는데 바로 유심이라는 월간지였다. 유심은 창간된 지 3개월 만에 중간되고 말았지만 아니라 천도교 쪽의 체린과 더불어 3.1운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의해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주도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는 공약 3장을 덧붙여서 독립선언문을 완성한다든지 그리고 각계의 인사들을 만나서 민족 대표로 이렇게 보습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태화관에서 그 독립선언을 선포하게 됐을 때도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옥중에서 독립이유서를 써서 당당하게 그 어떤 자기의 그 의사를 분명히 한다든지 이런 등으로 볼 때 한용운이 3.1운동을 체린과 더불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3.1운동 공판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중에서도 한용운과 최린은 핵심적인 인물로 손꼽힌다. 3.1운동 주모자들의 취조 기록을 보면 최린을 비롯한 천도교 측에서 독립운동 계획을 세우던 중 한용운이 찾아와 함께 독립운동을 도모하게 됐다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비롯된 것일까? 그 한용운 스님이 그 1908년경에 그 일본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유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일본에 유학을 와 있던 체린을 거기서 만나고 그 나라의 걱정이라든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이후에서도 그 두 분의 교류는 지속이 되고 그 인연 때문에 이제 그 3.1운동 때 동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1919년 3월 1일 오후 명월관 지점 태화관 별실엔 각 종교계 대표들을 비롯 여러 인사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들은 모두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들로 참석한 일은 모두 29명. 빠진 사람은 서명 직후 상해로 망명해 독립운동을 한 김병조와 제 시각에 당도하지 못한 3명이었다. 모인 이들 앞엔 주석이 마련됐고 일동의 건배 직전 만해는 일어나 5분 동안 불을 뿜는 듯한 연설을 한다. 이후 그의 선창으로 외쳐진 만세 삼창. 이렇게 시작된 만세 소린 탑골공원으로 이어져 온 천지에 진동한다. 그때의 태화관 모임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역시 한용운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말해준다. (3.1운동) 당시 낭독된 독립선언서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되는 이 선언서는 6당 최남선이 쓴 것으로 전한다. 독립선언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한용운이 추가했다는 공약 3장의 내용 또한 함께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자유적 정신을 발휘하여 최후의 일인, 최후의 일가까지 광명정대하게 민족의 의사를 발표할 것을 주장한 공약 3장. 그 의미는 무엇일까? 공약 3장의 의미는 그 독립선언서의 핵심을 가장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는 독립선언서의 눈동자 또는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할 것입니다. 그 공약 3장의 3가지 나오는 정신이 당시 그 우리의 그 독립운동에 나서는 어떤 그 백성들의 자세라든가 우리의 지향할 바라든가 자유평등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분명히 요약을 했기 때문에 공약 3장은 독립선언서의 핵심이자 눈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약 3장을 만해 한용운이 아니라 6당 최남선이 썼다는 의견을 일부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한용운이 그 6당이 쓴 글을 받아보고는 대단히 실망하죠. 너무나 유장하고. 그래서 급하게 공약 3장을 써붙이게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 제자들이 생존 시에 증언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글뿐만 아니라 6당은 이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뜻을 시작이 반이오라고 하는 데서 그 뜻을 담으려고 했다고 증언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최후의 일가까지를 본인이 썼다면 그것은 가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최후의 일가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것은 만해가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공약 3장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썼다고 이제 확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가 내가 썼다고 문헌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없지만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제자들에게 2~3명에게 스스로가 썼다는 것을 분명히 남기고 그 제자들이 문헌적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또 하나는 공약 3장에 나오는 그 사상이 세세 영생이다 해가지고 불교의 그 철학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공약 3장은 한용운 스님이 썼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방할 것입니다. 태화관에 모였던 이들은 조선 총독부 헌병경찰에 의해 전원 구속된다. 이후 1년 8개월 동안의 미결 기간을 보낸 뒤 한용운은 손병희, 최린, 이승훈과 더불어 3.1운동 주모자 중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언도받는다.
형무소에서의 생활은 어렵고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용운은 스스로 옥중투쟁 3대 원칙을 세워 지킨다. 그 3대 원칙이란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말 것. 둘째, 사식을 취하지 말 것. 셋째, 보석을 요구하지 말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옥중에서 무슨 뭐 배불리 잘 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변호사 입을 빌려서 자기 생각을 말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발표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힘을 빌릴 그야말로 자주정신을 갖고 있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힘을 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당당함이 내비치는 그런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매정하게 그를 비판하고 그 야단치신 분이 바로 한용운 스님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그 33인 중에 그 오랫동안 감방에 있을 거를 염려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당신이 무슨 독립운동가고 33인이고 민족의 대표이냐 이렇게 매섭게 꾸짖으면서 철창 안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제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던 사람이라도 심신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때마다 한용운은 옥중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고무하기 위해 시를 쓰기도 했다. 옥중에서 만해 한용운은 또 하나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다.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가 바로 그것인데, 남한 산성에 있는 만해 기념관에서 그 원고를 찾을 수 있었다. 조선 독립의 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 한용운은 3.1운동 공판 과정에서 구두 답변을 거부하고 모두 50석장에 걸친 진술서를 작성한다. 이 선언문은 상해 임시정부에도 소개돼 후에 임시정부의 기초를 다지는 데도 큰 힘이 됐는데, 신문 과정에서 3.1운동에 대한 변명을 들어놓기도 했던 다른 민족 대표들과는 달리 끝까지 독립운동 의지를 나타낸 한용운의 모습은 그래서 더욱 당당했다. 그야말로 학자들이 얘기하듯이 그게 한 50여 종의 독립선언문류가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글이 한용운의 조선 독립에서라고 얘기되지고, 더구나 옥중에서 뭐 한 글자도 참조하지 않고 자기 의사를 캐이 정리해 내려간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독립의 자신감과 그리고 그 이유와 그리고 그의 필연성 등등을 자신만만하게 그것을 장편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누구의 주장보다도 당당하고 자주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문학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해 한용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만해 문학박물관을 찾았다. 여기 만해 마을에 만해 문학박물관이 생긴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요. 예. 또 의외이기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이 차려지게 됐는지 좀 말씀을 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7km 산속으로 들어가야 백담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해 모든 일들이 그쪽에서 이루어졌었어요. 행사 혹은 선양 사업들이. 그런데 그게 산중이고 또 사람들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또 번거로운 면도 있고 해서 이곳에다가 만해 마을을 조성을 하고 문학기념관, 박물관, 문인의 집 등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해의 사상과 어를 한번 선양을 해보자
해서 이제 여기에 조성이 된 거죠. 한용운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인 님의 침묵. 1926년 47세의 나이로 이 시집을 내놓으면서 그는 시인으로서 독자에게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당신의 자손대에서는 자신의 시집이 읽혀지지 않길 바란다던 만해. 하지만 그의 시집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제 한용운 선생은 그 불교적인 사상을 그 시적인 언어로 충청도 반언어로서 표현했는데 본인이 독립의지를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시로서 형성하였기 때문에 당시 국민적인 어떤 그 주요 목표랄까 어떤 것을 다른 어떤 시인보다도 절실하게 그리고 아주 그 감동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리 근대 시를 대표하는 그런 시인으로 한용운 시인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운 것은 모두 다 님. 해저문 벌판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양이 그리워서 시를 썼다는 만의 한용. 님이 무엇이건 간에 살아가는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한 님의 노래가 있고 또한 님의 침묵이 읽혀져야 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한평생 자신이 택한 길을 올곧게 걸어간 만의 한용. 그의 그런 삶이 담긴 님의 침묵은 그래서 더욱 의미 깊다. 그는 전혀 비문단적인 시인이었거든요. 뭐 문단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떻게 평가받기 위해서 작품을 쓴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 이제 길 잃은 양이나 결의 그런 생각으로 시를 썼는데 그 시 한 권이 어떤 우리 근대 문학 백년사의 진경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초국에서 넘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 또 그 문학의 공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북동 고갯길에 자리한 시무장. 만해가 조선 총독부가 바라다 보이는 남향을 피해 북향으로 지은 집이라 해서 유명한 곳이다. 시무장이란 이름은 인간 본연의 자리를 찾는 곳이란 뜻. 한용운은 그의 나이 55세에 이르러 이곳에 새로 가정을 꾸린 뒤 말년을 보낸다. 식물을 좋아했던 그는 뜰에 갖가지 꽃과 나무들을 가꿨다고 전하는데 지금도 뜰 한켠엔 만해가 손수 심었다는 향나무 한 그루가 남아있다. 당시 시무장엔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난세에 고민을 짊어진 젊은이들이며 동고동락했던 불교계의 지우와 문인, 지사들까지. 그들 모두를 한용운은 따뜻하게 맞이하곤 했다. 이제 만해 선생이 강렬하고 또 친일파를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상 같은 그런 기당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꽃을 사랑하고 또 애국적인 학생들에는 아주 자상하고 친절한 그런 일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따뜻하고 자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로서 혁명가로서의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인간만의 따뜻함을 상실하게 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따뜻함이 만해 선생의 모든 활동의 핵심에 있었다. 따뜻한 인간, 아름다움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 어린이와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해.
이런 만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해의 그 아주 핵심을 생각하자면. 독립기념관 뜰 한켠엔 또 하나의 만해의 흔적이 있다. 3.1운동 후 만해가 옥중에서 쓴 조선 독립의 서다. 만해의 정신이 가장 함축적으로 담긴 것으로 평가되는 조선 독립의 서. 글귀에 담긴 그의 곧고 당당한 정신은 오늘도 읽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자신이 단두대에 나가 조선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노라고 했던 한용운. 그런 그를 일러 위당 정인보는 풍란화 매운 향내도 견딜 수 없다 했으며 탄어 스님은 만근을 달아올리는 저울추라 했다. 님을 빼앗긴 시대, 님이 침묵하는 시대, 님은 갔지만 끝내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던 만해 한용운. 시대의 억압과 절망, 좌절 가운데서도 그는 희망과 결의를 노래했다. 가장 큰 행복인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생명을 귀히 보아야 하며 희생 또한 필요하다고 했던 만해. 만해 서거 60주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권리인 동시에 의무인 자유와 평화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때의 침묵은 정녕 끝이 났는지 만해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